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아세안 회의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발리에 도착해 G20 경제외교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비즈니스 서밋 B20에서 기조연설에 나서는데 미중 정상회담 전후로 한중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 이어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첫 대면 회담을 엽니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대북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야권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협의를 이어나갑니다. 야당이 장외 여론전으로 압박하는 가운데 여야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태원 참사로 치료를 받아오던 20대 내국인 여성이 추가로 사망 판정을 받으면서 사망자는 모두 15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실무자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만 이어오면서 윗선을 겨냥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월드컵 16강 진출을 목표로 한 우리 축구대표팀이 결전지인 카타르 도하에 입성했습니다. 벤투어는 오늘부터 현지 적응 훈련에 돌입하고 손흥민 선수는 모레 현지에서 합류할 예정입니다. 암호화폐 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티켓몬스터 창업자이자 유명 벤처 사업가 신현성 씨를 이르면 이번 주에 소환 조사합니다. 검찰은 루나 폭락 전 매도해 1,400억 원대 수익을 거둔 사실을 확인하고 시세 조종 등 범죄 행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아세안 회의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G20 정상회의에 앞서서 열리는 비즈니스 서밋 B20에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미중 정상회담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 예정돼 있습니다. 이 회담을 전후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순방 일정에 동행하고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네, 인도네시아 발리입니다. 네, 먼저 오늘 일정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G20 정상회의 개막에 앞서서 B20 비즈니스 서밋이 열립니다. G20 개막 일정은 공식적으로 내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G20은 주요 20개국, G20개국의 회원국들과 기업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비즈니스 서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조 연설에 나섭니다. 오늘 오후 2시,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주제는 디지털 전환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을 주제로 민간 주도 공급 혁신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앞서 최상복 경제수석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이번 B20 서밋에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논의를 제안하면서 한국 정부가 주도할 것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후에는 한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고 잠시 뒤에는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과의 오찬 간담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G20이 열리기 전 가장 시선이 쏠리는 일정은 무엇보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대면으로는 처음 만나는 마라톤 회담이 예상되는데 이 자리에서 북핵 관련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인 만큼 윤 대통령 역시 이 내용을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G20 개막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도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또는 내일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내일이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순방 전에는 한중 회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제 브리핑에서는 계속 지켜봐 달라고 말해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어제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공동 성명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아세안 정상회의 마지막 날 미일 그리고 한미일, 한일까지 그야말로 숨가쁘게 주요국의 정상회담이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일 정상이 정상회담으로 마주 앉은 건 지난 6월 말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났던 지 5개월 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는 두 번째였습니다. 삼국 정상은 이 회담이 마친 이후에 푸놈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무엇보다 대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거듭 강조하며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북한 미사일에 관한 삼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으고 삼국 간의 경제안보 대화체를 신설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특히 북한 미사일 정보는 한미가 실시간으로 공유하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에 따라 상호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인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졌던 만큼 이번에 지소미아의 정상화를 의미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아울러 중국을 겨냥한 입장도 함께 담겼는데요. 인도 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명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남중국해 문제를 뜻하는 것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독일에서 채택된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이 북한 문제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과는 달리 인도 태평양 지역 전략 등도 담긴 데 대해서 대통령실은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YTN 박수정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오늘 저녁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두 정상이 이렇게 직접 만나서 회담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앞서 있었던 데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라서 북한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한미일 연쇄회동을 마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캄보디아를 떠나 발리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반 보좌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미일 세 나라에 잘 조율된 대응이 있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안보, 경제, 외교를 포함한 대응 조치를 집중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실무자들이 논의할 공간을 남겨놔야 한다며 자세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The three leaders did coordinate on a joint response in the event that there would be a seventh nuclear test by the DPRK, and they tasked their teams to work out. 설리번 보좌관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성명은 전례가 없는 깊이와 범위를 아우르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북한을 주요 이슈로 다루면서도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다양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나눌 의제에 대해서도 한일 정상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It was also an opportunity for him bilaterally with each of the two leaders to be able to consult on his meeting with President Xi tomorrow.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첫 대면 만남을 최대한 이용하길 원한다며 두세 시간에 달하는 마라톤 회담을 예상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이 서로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이 무엇인지 따져보겠다면서도 타이완 해협 문제만큼은 양보가 없을 거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회담이 끝난 뒤 공동성명은 없을 거란 점도 미리 못을 박았습니다. CNN은 이번 회담에서 굵직한 사안들이 많이 걸려 있어 비중이 크지만 성과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한일 정상이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물꼬를 트면서 구체적으로 해법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이면서 적어도 안보 분야에서는 한일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월 미국 뉴욕에 이은 두 번째 만남. 당시 회담을 일본 측이 간담이라고 밝혀 굴욕 외교 논란까지 일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일 정상의 공식 회담이 열린 것은 지난 2019년 12월에 이어 3년 만입니다. 회담 앞머리에 기시다 총리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의 뜻을 다시 밝혔습니다. 痛ましい事故について弔意を申し上げ、
家族の皆さん等に特別な配慮をし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には御礼を申し上げました。 약 50분에 걸친 회담 후 기시다 총리는 양국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についてはニューヨークでの私とユン大統領の指示を受けて外交当局間での協議が加速していることを踏まえて懸案の早期解決を図ることで改めて一致をした。 한국에서는 현재 재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본제철 등 피고 기업이 이 재단에 참여할지 여부와 피해자에 대해 어떻게 사죄할지가 관건입니다. 계속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일본 측에서 그러한 이 대화에 대한 그리고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화는 이어지고 있지만 민감한 과거사 문제의 성격상 한일 모두 국내 여론의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의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자민당 내 강경파의 압박을 최저 지지율 속에 기시다 총리가 넘어설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일본은 대북 대응뿐 아니라 일본이 주창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서도 한일 간 연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봄 일본이 새롭게 발표할 예정인 이 외교 구상에 한국이 어떤 형식으로 협력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야권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하지만 사전 환담에서부터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우선이라고 맞서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회에 연결하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입장차가 여전한 모습이죠. 네, 여야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비공개 논의를 이어갔는데 방금 전에 마쳤습니다. 일단은 양측이 이견을 확인하면서 헤어진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앞서 공개 환담에서도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는 정치적 행위가 아니고 국민들에게 낱낱이 진심을 밝히는 게 목표라면서 여당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하겠지만 지금 국회는 예산과 법안에 치중하고 강제성 있는 경찰 수사에 맡겨야 할 때라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회동에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내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만나서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반대 의견을 밝힌 만큼 큰 입장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도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면 운동으로 여당을 겨냥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예결위도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 민주당은 비경제 부문 예산 질의가 진행되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다라는 이 장관의 최근 인터뷰 내용을 두고 날선 비판을 쏟아낸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장관직 사퇴하는 게 굉장히 폼나는 일입니까? 아니, 지금 국민들이 지금 장관 사퇴 요구하는 게 폼나게 하려고 또는 우리 장관이 체면 유지하게 해주려고 지금 사퇴하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단어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그 문장을 전체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발언의 진위에 대해 말해달라고 하면서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부터가 중요하다며 이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진위가 뭔지 꼭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화될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근황을 묻는 개인적인 안부 문자라고 생각을 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하고 책임지고 나오면 네. 저같이 이렇게 국회의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꼭 좀 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정진상 이재명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검찰 소환도 예정이 돼 있는데 이를 둘러싸고도 여야 신경전이 거세다고요. 네, 우선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서 민주당사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치 탄압이라면서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과도하고 가혹한
수사, 인권이 유린되고 피의자의 방어권이 철저히 봉쇄되는 그러한 검찰에 대해서 검찰총장께 저희들의 의견을 전달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범죄 의혹을 막기 위해 장외 투쟁을 하고 있다면서 대장동 검은 돈의 종착지엔 이 대표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감옥에 안 가겠다고 당 전체를 자신과 꽁꽁 묶어서 버틴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이재명과 함께 자멸할 것이냐, 국민정당의 길을 갈 것이냐, 이제 민주당이 양자택일해야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의 거센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청 특수본은 이번 주에 일부 피의자가 소환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방공무원 노조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참사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면서 특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특수본 수사를 둘러싸고 여러 잡음이 일고 있는데 수사가 진척될 기미가 보입니까? 특수본은 출범 이후 2주 가까이 관계기관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왔는데요. 이번 주 일부 피의자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거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인 용산서 전 정보계장이 숨지는 등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일선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수본은 이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참고인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동안 용산경찰서와 소방서 직원을 조사한 데 이어 휴일인 어제도 서울교통공사 관제팀장과 용산구청 문화체육과 직원을 불러 조사했던 겁니다. 또 오늘은 용산경찰서 정보과 직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소방공무원들은 행안부 장관을 고발했죠. 네, 오늘 오전 소방공무원 노조는 특수본을 직접 찾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국가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예방 대응 업무를 소홀히 했던 겁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여도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대비를 해야 했다면서 지휘관리 책임을 저버려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망자가 158명으로 늘어나는 등 350명 넘는 사상자가 나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특수본은 고발장을 접수받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고발 혐의가 인정되려면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주부터 국가안전시스템 범정부 TF, 경찰 대혁신 TF 등을 통해 주요 개선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국민이 안전대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창구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 3천여 명으로 인구 대비 확진자 수로는 세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부터 국내 우세종인 BA.5 변이에 대응하는 화이자 이가 개량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인구 대비 세계 최다라고요. 네, 먼저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3,765명으로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 9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 중증 환자는 413명으로 48일 만에 400명대로 올라섰고 숨진 사람은 44명입니다.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는 건데 인구 대비 확진자 수도 세계 최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워 월드인 데이터를 보면 지난 12일 기준으로 한국은 100만 명당 확진자가 981명으로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국가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한국 다음은 타이완으로 100만 명당 912명이고 그리스와 홍콩, 키프로스, 일본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7차 재유행이 본격화하는데도 개량 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특히 고위험군인 60대 이상에서도 동절기 백신 접종률이 10.3%에 머물고 있는데 방역 당국은 오늘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화이자의 BA.5 맞춤형 백신이 돌파구가 돼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우세종인 BA.5 맞춤형으로 전 임상실험에서 BA.4와 BA.5 감염 예방 능력이 초기 바이러스 기반 백신보다 2.6배 높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예약을 통해서도 접종이 가능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여분이 있다면 당일 접종도 가능합니다. 이번 주에는 수능도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전국 모든 고3 학급과 수능 시험장이 될 학교들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또 확진된 학생들을 위한 별도 시험장도 추가로 확보해서 12,000여 명까지 응시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일본 정상과 잇따라 회담을 열고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안보를 중심으로 삼각 공조를 다지는 가운데 미중 정상이 오늘 처음으로 대면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렸고요. 관련 내용 조금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미일 정상이 처음으로 포괄적 성명이라는 걸 채택을 했습니다. 이게 뭐 북한 같은 단일 이슈만 다룬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포괄했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몇 개만 좀 뽑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다 하나 다 짚을 수는 없고요. 일단 4개로 범주를 한번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한미일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함께 조율하겠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또 아세안과 그리고 태평양 도서 지역과의 협력을 계속 이제 강화를 해나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분야에 있어서 노력을 하면서 외연을 또 확대해 나간다. 이런 방향성은 확실하게 밝혔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문제에 있어서 중국에게 약간 견제를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내보냈다라는 예.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이 아무래도 국제법에 위반되는 현상 변경에는 거부를 한다, 반대한다라는 부분이 명확히 들어갔고 한국 쪽에서도 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항행의 자유, 국제법에 위반하는 항행의 자유를 거부하는 중국의 태도를 아마 인식을 해서 항행의 자유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항행의 자유라는 것은 영해에서 어떠한 선박이든 무해 통항, 즉 주변국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 그냥 통과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허락을 받아라라고 하면서 미국과 사실 지금 마찰을 빚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미국의 손을 좀 들어주는 그런 제스처를 취했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북한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확장 억제 강화하는 공약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해줬고 예. 또 한 번 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예.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뭐 핵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예. 하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완전한 비핵화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상 간에 확인을 해줬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또 하나 또 담대한 구상, 한국의 담대한 구상을 한꺼번에 또 얘기를 했다는 것은 외교적인 탈출로를 그래도 마련해 주겠다라는 오인을 좀 줄이고 안정적으로 상황 관리를 하려는 의지가 있으니 어쨌든 셈법을 바꿔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담아서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경제 안보 문제가 네. 크겠죠. 공공망 재편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협력 이런 부분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협력 아젠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국이 다 노력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실무선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할지 아마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중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어쨌든 도발에 대응하는 문제는 매번 논의가 되어왔던 거고 그걸 좀 더 강조한다는 의미가 있을 텐데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그 내용은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걸까요? 일단 확장 억제와 관련해가지고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무래도 핵과 그리고 모든 범주의 대응 옵션을 다 사용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기존의 핵 우산은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를 했을 뿐만 네. 아니라 또 그리고 재래식 여러 가지 수단도 한꺼번에 이제 통합을 해서 연계를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유연적이고 탄력적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를 한 것이고요. 네. 이와 더불어서 정보 공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난 11월 워싱턴에 있었던 한미 SCM 안보 협의체에서 가장 먼저 강조가 됐었던 부분이에요. 정보 공유 그리고 협의체를 격상화시키고 기획과 실행을 계속 논의하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정보 공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실험하는 형태를 보면 열차에서도 쏘죠. 그리고 저수지에서도 쏘죠. 여러 개를 한꺼번에 쏘죠. 그리고 변칙 기동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구는 둥글어요. 네. 그러면은 여러 포인트에서 이런 것들을 잡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인공위성뿐만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거, 해상에 있는 거 모든 레이더를 다 동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사각지대가 없어져요. 네. 그렇게 되면은 한국과 미국, 일본이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보들을 전부 다 엮어가지고 이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를 한 것이다라고 보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크게 해석을 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다시 정상화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까? 네, 2019년에 조건부를 연장을 했지만 이것을 중단한다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상화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공유라는 것은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협정이 아니라 공유했던 정보를 서로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보는 공유를 가능하지만 민감한 정보일 경우에 공유를 할 때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미사일 정보 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정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통해서 삼국이 계속 실시간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 지소미아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한국은 미국에게 정보 주고 일본은 또 미국에게 정보 주고 미국이 이걸 다 받아서 다시 또 전달을 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소미아를 이제 좀 더 활성화하겠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한 것이고 사실 이것은 지난 6월에 박진 장관과 토니 블링컨 장관이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거라는 건 예측이 가능했죠. 경제 안보 문제를 또 마지막 키워드로 꼽아주셨는데 경제 안보 대화를 신설한다는 게 이제 미국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일본도 함께 한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도 지난 5월에 정상회담 이후에 경제 안보 관련한 이제 협의체를 이제 가동을 하겠다라고 했기 예. 때문에 7월에 사실은 한국과 미국이 고위급에서 이렇게 한번 대화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이번 7월에 미일 간에 또 비슷한 경제정책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런칭이 됐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점들을 다 연결을 한다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경제정책이라고 할 때는 공급망, 기술 협력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규범을 제정하는 일들 이런 거는 뭐 한두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다자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다. 적어도 한국과 일본을 다 연결을 해가지고 협의체들 전부 다 활성화를 해서 일단 먼저 투명성을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마찰이 있을 경우에 예방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이제 추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한미일이 전부 다 같이 논의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죠. 네, 뭐 이 외교가 그렇게 단순하진 않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은 수출 규제를 했던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타격을 줄 수도 있었던 일을 했었는데 이게 불과 몇 년 전의 일이에요. 그걸 좀 신뢰를 회복할 만큼의 관계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글쎄요, 수출 규제가 사실 큰 문제이기는 했었죠. 하지만 한국도 나름대로 그 이후로 이제 소재 그리고 부품 장비와 관련해 가지고 이 소부장 ETF를 구성을 해서 다변화를 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일본에게 의존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일본의 어떠한 경제 공급망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 그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급망 재편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한미가 서로 같이 개발하고 있는 거 그리고 서로 의존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전부 다 이제 재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관심을 갖고 또 우려를 하시는 분야가 수출 통제 분야에서 한국이 일단 이런 재발하는 것을 일본이 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강조했었고 일본은 또 일본 나름대로 뭐 과거사 문제 특히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협력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팽팽한 기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평행선을 달려왔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한일 회담의 의의는 아무래도 어떠한 접점을 찾아가려는 일종의 노력들을 하는 그런 추동력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것은 해결하는 그런 좀 긍정적인 움직임도 우리는 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한미 회담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한미회담과 관련해서 어떠한 이슈를 말씀하시는 전반적으로 거죠? 평가를 해주시면 전반적으로 한미회담이요. 한미회담은 아무래도 확장 억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특히 이전에 SCM과 여러 가지 안보 협의체를 통해서 강조를 했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줬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미회담에서 또 한국의 의지가 들어가는 부분들을 또 반영을 공동성명에 해줬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담대한 구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그것은 목적에 대해서 뭐 지지를 한다라고 했기는 했지만 사실 이러한 한국의 어떠한 노력들을 저마다 인정을 해주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국이나 또는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고 뭔가를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실히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동맹이 상당히 가깝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를 이렇게 계속 조율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IRA 언급한 거는 원론적인 수준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미 통과됐던 법안을 다시 또 바꾸는 건 어렵고 특히 이것은 민주당이 지지를 해줘서 통과된 법안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중간 선거 기간 동안에 적어도 바이든 대통령이 타협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낙태권이나 사회보장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IRA가 제일 먼저 언급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협 불가하다라고 오랫동안 얘기했기 때문에 이러한 대내적인 메시지를 생각했을 때 어떤 입장 변화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좀 개정하겠다고 한 것은 민주당이기보다는 공화당 쪽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무엇을 개정을 할 것인가 그 대상을 봤을 때도 뭐 동맹국에 대한 여러 가지 차별 조항이라기보다는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한 조항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사가 조금 다르고 그리고 만약에 하원을 장악을 해서 뭐 개정안을 하원에서 상원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상원은 민주당이 지금 50대 적어도 50석을 확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서 아주 큰 수준에서의 개정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가 앞으로 조금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그중에서 어느 기간 동안에 유예를 두면서 조금 차근차근히 풀어가는 그런 방안은 아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최근 한미일이 밀착을 하고 있고 중국이 이걸 어떻게 바라볼지도 궁금한데 오늘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게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많더라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도태평양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한미일이 조금 민감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규범 질서를 해치는 것은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비판할 때 항상 쓰던 표현인데 그게 딱 들어갔기 때문에 중국도 별로 달갑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은 미중이 회담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안건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런 기대치가 높지 않고 어떠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 분위기는 맞아요. 대신에 백악관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적어도 오랫동안의 정상이 만나지 못하다가 대면을 이제 회담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각국의 입장, 양측의 입장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을 뭐 추가적으로 하겠다라는 거를 논의한다기보다는 레드라인을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서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인 거죠. 그러니까 뭐를 하지 말자. 적어도 이것만큼은 지키자. 이런 부분들을 아마 기본적으로 논의를 할 거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양측에서 협의를 하겠죠. 실무선에서 또 어떠한 그런 조치들이 뒤따라야 되는지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물꼬를 터준다. 이런 의미로 지금 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회담 분위기가 많이 다르겠네요. 보통 정상이 만나면 뭘 해보자라고 하는데 이건 하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될 거라고 전망해 주셨고요. 그 미중 정상이 만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조금
눈여겨볼 것은 첫 번째는 아무래도 북한 이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좀 기대를 하는 게 미국의 입장이에요. 특히 백악관에서 지금까지 얘기하는 바에 의하자면은 지금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 궁극적으로는 중국에게 좋지 않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때문에 사실 이 지역의 미군 전력이 계속 강화되는 그런 상황은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 건설적인 역할을 하면서 북한을 좀 자제를 시킬 것이냐 이 선택지를 좀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메시지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올 것인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정상 윤석열 대통령과 시민 주석이 만나고 그게 정식 회담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 보도가 나왔어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가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한국은 그런 가능성조차 아직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뭐 조율 중이거나 아니면은 조금 그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무르익지 않았거나 두 가지일 가능성이 많은데 일단은 중요한 시기긴 해요. 왜냐하면 올해가 수교 30주년이고 물론 중국과 일본도 수교 50주년이라서 그 의미를 담기는 했지만 만약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미국 정상도 만나고 일본 정상도 만나는데 한국 정상을 안 만나면 굉장히 모양새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회담을 하게 된다면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에 바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걸 요구할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가 물론 북한 이슈도 있지만 중국이 현재로서 관심 있어 하는 건 대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래도 중국이 바람직하다고 받아들였을 부분은 대만 관련해서 원칙을 그대로 지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원 차이나 즉 한 개의 중국 원칙은 그대로 지킨다. 그리고 현상 변경을 어느 쪽도 시도하지 않는다라는 1970년대 미중 대탕트로 거슬러 올라서 그때부터 지켜져 온 원칙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라는 것은 어느 쪽도 대만 문제를 가지고 에스컬레이션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국에게 기대를 하는 것은 대만 문제가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제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어 하겠죠. 마지막으로요. 그러면은 뭐 회담까지 가지는 못하더라도 잠깐이라도 만나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반대로 윤 대통령은 중국 측에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할까요? 아무래도 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으로 인해서 이렇게 긴장 고조가 되는 것은 사실은 양국 관계에도 상당한 긴장을 형성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해서 조금 더 역할을 잘해달라. 왜냐하면은 중국만큼 북한의 레버리지가 있는 국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활용해달라는 그런 의사를 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암호화폐 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티켓몬스터 창업자인 유명 벤처 사업가 신현성 씨를 이르면 이번 주에 소환 조사합니다. 루나 폭락 전에 매도해서 1,400억 원대 수익을 거둔 사실을 확인하고 시세 조종 같은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동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마이너스 99.99%, 시가총액 52조 원 증발, 피해자 28만 명, 암호화폐 루나 폭락 사태입니다. 창업자 권도형 테라폼레스 대표는 해외에서 잠적한 상태. 그런데 권 대표와 동업했던 유명 벤처 사업가 신현성 씨가 루나를 팔아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신 씨는 보유 중이던 루나를 지난 5월 폭락 전 특정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판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거둔 차익은 확인된 것만 1,400억 원입니다. 신 씨가 루나를 보유하게 된 경위에도 수상한 점이 많습니다. 루나가 출시된 건 2019년 7월. 신 씨는 그 이전에 사전 발행된 루나를 가지고 있다가 고점에서 매도했습니다. 사전 발행은 암호화폐 안내 성격인 백서에 기록되지 않아 일반 투자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유일하게 신뢰하는 문서인데 거기에 있는 정보가 고의적으로 틀리게 기재가 됐다. 실제 발행량이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알려졌다라고 하면은 일반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그거를 속인 셈이 되는 거죠. 검찰은 루나를 증권의 일종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는데 발행량 같은 중요 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이익을 취하면 사기적 부정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신 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신 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소환 조사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루나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과정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을 사고 파는 이른바 자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 씨가 이 같은 시세 조종에 개입했는지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소환을 앞두고 신 씨는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과 김기동 전 대검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장 등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신현성 씨는 티켓몬스터를 성공으로 이끈 청년 벤처의 상징입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은 신 씨를 믿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검찰은 신 씨가 권도영 대표와 만들겠다고 한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도 실체가 불분명한 사기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소셜 커머스 기업 티켓몬스터로 큰 성공을 거둔 신현성 씨는 테라폼랩스 설립 초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스타 벤처기업가입니다. 저희 테라는 고객들이 이제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쓸 수 있는 어떤 코인을 만들자. 티몬, 배달의 민족 등등을 통해서 한국에서도 유통이 될 거고 이제 동남아에서도 유통이 될 수 있는 그런 토큰이 될 겁니다. 신 씨는 지난 2020년부터 테라폼랩스에서 손을 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폭락 2주 전까지 관련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인터넷에서 해당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 이미지는 루나의 흥행 요인이었고 투자자들이 폭락은 없을 거라고 믿은 이유였습니다. 테라 이걸 UST를 만든 사람이 뭐 티몬 대표다 뭐 이런 식의 또 기사가 있더라고요. 뭐 그런 재력이면 그래도 망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상한 거는 아니겠다 싶어서. 신 씨는 또 자신이 출시한 간편 결제 시스템 차이페이가 권도영 대표의 루나 생태계와 결합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암호화폐 기술을 이용해 쉽고 빠르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건데 정작 사업은 시작도 못했고 차이페이의 고객 정보만 다른 회사인 테라폼랩스로 유출됐습니다. 여기에 회사 돈까지 무리하게 끌었었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습니다. 차이가 마케팅으로 돈을 엄청 썼어요. 근데 처음 차이를 만들 때부터 분리된 독립법인으로 만들어놨었어요. 프로모션 집행단위가 100억 단위였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그 돈이 어디를 갔을까를. 본격적인 검찰 수사를 앞두고 신 씨는 최근 자신이 설립한 회사인 티켓몬스터의 이사회 의장직을 사임하는 등 경영 일선에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FTX의 파산 신청으로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가 다른 거래소까지 번질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코인계의 워런 버핏으로 불린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인 30살 갑부 샘 뱅크먼 프리드. 블룸버그 통신은 FTX의 파산 신청 1주 전까지만 해도 160억 달러, 약 21조 원의 코인 제왕의 재산이 이제 영원이라며 테크 버블의 왕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채권자가 10만 명이 넘고 회사 부채가 66조 원에 이르고 계열사 130여 곳이 파산 신청을 한 가상화폐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입니다. 천문학적인 부채의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외신에 따르면 FTX는 고객돈 100억 달러쯤을 부실의 진원지인 계열사에 지원했다가 큰 손실을 받고 이중 10억 달러쯤은 증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8,700억 원가량은 해킹 가능성이 있어 조사가 진행 중이고 고객 자금 일부를 프리드가 착복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It is going to be something like a Lehman Brothers because FTX.com
just didn't have individual investors as their clients. 비트코인 가격이 16,000달러로 급락한 가운데 FTX발 가상화폐 위기가 다른 거래소까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글로벌 15위권의 거래소인 크립토닷컴이 발행한 코인 크로노스가 24시간 전 대비 20%대 급락했습니다. 크립토닷컴은 급락과 관련해서 32만 개의 이더리움을 케이트 IO 거래소 계좌로 실수로 송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거래소끼리 서로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며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This is not going to be the last bankruptcy, the last insolvency in the crypto ecosystem. Unfortunately, other companies are likely going to be impacted by the collapse of FTX. 미 법무부와 증권위원회가 FTX 사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FTX 본사가 있는 바하마 당국도 FTX와 자회사 등의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아침에 이어 점심시간인 지금도 공기가 다소 차갑습니다. 지난주 날이 워낙 온화했던 터라 상대적으로 더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오늘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서울 낮 기온 14도까지 오르는 데 그치겠고 특히 밤사이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동안 중서부 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체로 예년 수준 보이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과 대구 15도, 광주 16도가 예상됩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이맘때 늦가을 날씨를 보이며 수능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중이고요. 지금은 G20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는 발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순방 일정 평가를 좀 간단히 두 분께 듣고 싶습니다. 먼저 비대위원님. 네, 이 외국 순방 과정 속에 있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만남들도 있지만 보다 많은 관심이 쏠렸던 건 결국 한국과 미국, 일본 간의 정상회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번 있었던 뉴욕 순방 과정 속에서 한미 정상 간의 만남,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내용들만 가지고 성과에 대해서 여러 갑론을박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앞두고 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 한미일이 굳건하게 안보에 관해 협력하고 또 경제 문제에서도 성과를 내게 되는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둘러싼 IRA 관련된 바이든 대통령의 긍정적인 이 메시지들까지 일부 나왔던 점들을 상기시켜 본다면 경제적으로 또 외교 안보적으로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의미 있게 실질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는 순방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변인님은 지금까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지난 9월 달에 뉴욕 순방에서 48조 환담 그리고 굴욕적인 그 간담 약식 회담 이런 비판들이 좀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 형식 면에서는 이게 격식을 갖춰서 하는 네. 거에서는 그때부터 이제 진전된 것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IRA라든지 또는 그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 간의 그 문제들에 있어서는 그 진전된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 다만 이제 선언적인 내용과 앞으로 잘 협의해 나가겠다 정도 선언에 그쳐서 네. 한미와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는 가시적인 성과는 그렇게 있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한미일 간의 그 포괄적인 공동 선언을 발표한 것은 박근혜 정부 이후에 한 7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던데 네. 그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지금 계속 강화되고 있는 관계에서 한미일 간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라는 측면하고 또 그 경제 안보를 강화하겠다. 예. 이 두 가지 측면에서는 이제 의미가 있어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북한이 미사일 쏘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서로 공유하겠다는 얘기인데 네. 이것이 2019년도에 한일 간에 맺었던 지소미아 협정 그거를 다시 정상화시키겠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그것은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하고 또 수출 규제한 걸 풀고 사과를 좀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지소미아 협정이 정상화돼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그 뭐 확답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거든요. 예. 그 문제를 좀 향후에 좀 풀어야 된다. 예.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제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셨거든요. 네. 그와 관련해서는 그 이제 그동안에 우리 문재인 정부까지의 기조는 국익을 우선하는 이제 실리 외교가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외교 전략이었는데 이제 이 인태 전략은 그 명칭조차도 미국에서 발표한 인도 태평양 그 전략이랑 똑같거든요. 예. 그 내용은 중국을 봉쇄하고 견제하려는 게 주된 내용인데 그와 똑같은 내용이 지금 담겨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이제 대놓고 그 이제 반중, 그 친미 이런 이제 외교 노선을 가겠다라는 거를 좀 선언했다는 그런 거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서 좀 예.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아도 그 한미일 때문에 이제 북중러 간의 신냉전 체제가 예. 구축될 것이 지금 우려된다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 그게 예. 고착화될까 봐 우려된다. 이 지점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많은 비판 속에 긍정적인 평가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번 순방에 김건희 여사도 같이 갔습니다. 행보를 놓고 여러 논란이 있는데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공식 행사를 안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낮은 자세로 정말 저 개발도상국에 가서 그런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고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잘하셨죠. 대통령 영부인께서 공식 일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오드에 빼다보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역대 대통령 영부인 중에 이렇게 미모가 아름다운 분이 있었습니까? 왜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보질 못하나요? 김건희 여사께서도 간혹은 뭐 비공개로 일정을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여사의 일정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기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취재됐던 게 몇 건이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그렇게 숨기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쇼윈도 영부인을 만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숨기고 싶어서 언론을 피하고 싶은 것인지 참 모르겠습니다만 독재자가 되고 싶다면 집안에서만 하시고 대한민국을 독재 국가로는 전락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이게 이제 배우자 프로그램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에 가지 않고 심장병 환아를 만난 화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이제 그 캄보디아 주최국에서 공식 일정으로 했던 거를 이제 가지 않고 취소하고 이제 혼자 김건희 여사만 따로 그 신장병 환자 방문을 한 곳인데 그것은 일단은 그 캄보디아 주최 측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자랑하고 싶은 문화유산, 앙코르와트 이런 것들을 좀 해외에 알리는 그런 효과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취소한 것은 스스로 이렇게 해외에 이렇게 그 뭐랄까 외교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주최국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결례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지난 그 10월 달에도 그 안나의 집 기획 미담으로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렇게 네. 좀 김건희 여사가 좀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좀 비판의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지 메이킹 말씀해 주셨고 위원님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김건희 여사의 해외 순방을 앞두고서는 왜 해외 순방에 나가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비판부터 민주당에서는 시종일 일관 비난 메시지 일색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배우자 프로그램에 갔으면 왜 영부인으로서 활동 안 하기로 해놓고선 배우자 프로그램에 갔냐 또 이런 식의 비난들이 쏟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다른 부분들 정쟁의 요소도 좀 차치하고 캄보디아에서 의료가 필요한 아이들을 같이 함께 어루만지고 또 그들에게 의료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위한 행보를 한 것 아닙니까? 예. 여기 이제 비공개를 간 것 갖고도 비판을 하게 되는데 어려운 아이들과 함께 있는 과정에 기자들과 함께 줄줄이 이 내용을 공개로 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쇼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의료진들이 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좋은 공간이기도 하고요. 네. 이런 모습들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게 저개발 국가 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의료 지원에 대한
위한 그런 일들을 좀 한 번쯤 상기시키고 또 대통령 배우자로서 사회적으로 그늘진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의지들이 필요한 행보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돋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게 영부인이 가는 것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가 있죠. 영부인의 역할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윤상현 의원 아까 나왔던 인터뷰에서 언급이 된 거라 이걸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설명을 좀 드리면 김건희 여사가 그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을 대통령실에서 배포를 했는데 그 사진이 예전에 오드리 헵번이 찍은 사진과 유사하다. 이래서 일부 야권이라고 해야겠죠. 거기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김건희 여사는 공인이잖아요. 공인이 사실 비공개 일정이라고 하지만 사진과 영상은 또 나중에 다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도 사실은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드리 헵번이 92년도에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그 영양실조 걸린 어린이를 안고 이제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과 대단히 이제 비슷하다는 지적이신데 그때는 오드리 헵번은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이렇게 이제 소외된 계층들에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줘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그 사진을 같이 이렇게 공개한 거거든요. 예. 공개 일정을 한 겁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아무런 그런 뭐 메시지 전달도 없고 저렇게 사진만 하나 이렇게 그 기자들도 대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공개하니까 캄보디아의 공식 그 일정은 건너뛰고 저렇게 가서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그 국익에 도움이 될 거며 본인을 위한 그런 정치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고 또 김건희 여사께서 지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영부인으로서 내조만 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한 것들과 맞물려서 또 그 비판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사회적으로 그늘진 사람들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여에 관한 부분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일 텐데 메시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전날 한번 방문했을 때 보지 못했던 이 아이에 대해서 그 치료를 끝까지 좀 책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시금 방문했던 점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진들과 함께 앞으로 이런 국가들의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대통령 배우자가 같이 찾고 또 국제사회에서 이런 모습들을 환기시키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의료진들이 또 포진되어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사회 속에서의 기여의 측면들까지 김건희 여사가 보여줬던 저 영상, 사진 장면으로 충분한 메시지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대통령만큼이나 주목을 받고 있다. 나아가서 영부인이 더 잘 보인다. 이런 일각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김건희 여사의 뭔가 발언으로 논란이 되거나 행보로 논란이 되는 일들이 있다면 너무 튀는 것 아니야? 이런 지적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권 출범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 너무 집착하듯이 정치적 공세를 펼쳐나가는 부분들도 지양할 필요가 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방식처럼 정말 사회적으로 어렵고 그늘진 사람들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가 또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들에 꾸준하게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변인님께서 아까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이 사진 두 개가 뭐 구도 넣는 게 흡사하다 그래서 따라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전에도 그렇게 좀 유명한 그 배우들이 했던 그런 사진들을 좀 따라서 한 것들이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이 언론에 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저런 그 사진이나 저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렇게 그 소외된 계층에 대한 그 같이 공감하는 마음이라든지 같이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들이 더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내용만 가지고 하는 것이 치중했지 않냐라는 비판인 거고요. 그리고 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앙코르와트라는 문화유산을 보여주고 싶어 했는데 사실은 이게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빈곤 포르노라는 지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캄보디아에서 보여주기 싫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가난의 자극적 연출이나 가난한 사람의 모습을 소품처럼 사용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일회담, 한미회담 그 현장을 순방에 동행한 공동 취재단에 공개하지 않아서 또 눈길을 끌었는데 이번 일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미일 정상회담에 있는 내용들은 그대로 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내용들을 취재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아니라
정상회담감 나왔던 내용 속에서는 밝힐 수 있는 내용의 범주, 또 그 안에서 비공개로 진행돼야 되는 범주들이 섞여 있게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정상이 함께 만나서 내는 중요한 메시지의 과정들을 투명하게 다 공개가 됐다는 점이고요. 예. 한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애당초에 만남들이 성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율됐던 내용으로 결국 회담이 성사된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로 치게 되면 한국과 일본 간 정상의 만남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성과들을 볼 수 있는 만큼 과거에 꽉 막혔던 한일 관계들을 조금씩 진전시켜 나간다는 의미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기 전부터 이제 언론과의 긴장 관계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애들 하나하나까지 뉴스가 되는 것 같은데 순방이 잘 마치고 돌아오는 때까지 언론과도 또 유기적인 관계들을 잘 조율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이 또 그런 실력 있는 모습들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대통령 일정 같은 경우 설명을 좀 드리면 취재 기자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처럼 전송만 들어가서 촬영을 해서 나중에 제공을 하고 내용은 브리핑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논란이 되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단 출발할 때부터 국익을 위해서 전용기에다가 MBC 기자들의 탑승을 제안했잖아요. 그때부터 국내 외신들부터 해서 국내 언론들에서 이거는 과도한 언론 탄압이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그와 연계돼서 또 이것도 이제 또 연장선상에서 같은 또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하니까 그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더 커진 것 같은데요. 그 같은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미국과 일본은 정상들은 또 브리핑도 하고 질의응답도 받고 했거든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풀 기자단의 취재도 불허한 데다가 브리핑도 하지 않고 서면으로 보도자료 배포하고 질의응답도 받지 않았거든요. 네.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과거에 9월 달에 있었던 외교 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또 재현되지 않을까 봐 하는 그런 우려에서 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반대로 또 그런 국익이나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국익이나 외교와 관련된 그런 제안들이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네. 또 국민의 알 권리 또한 대단히 중요한 영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도 통제하고 보도 제한을 가한 것은 좀 잘못된 언론 탄압이고 언론의 자유를 좀 이렇게 침해하는 그런 행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불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MBC가 구체적인 법 절차를 밟겠다는 생각을 밝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MBC는 시종일관 이제 관련된 문제 속에서 대통령실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하지만 지난 뉴욕 순방 과정에서 있었던 미국 백악관을 대상으로 MBC가 F 글자가 섞인 욕설을 대통령의 발언인 것처럼 이메일을 보냈던 내용, 그 경위,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국익훼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공영방송으로 해야 될 책무에 대해서 본인들의 역할들을 다하지 않았던 점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 다만 해외 순방 과정에서 처음 시작부터 MBC와의 관계 때문에 좋은 성과들 그리고 의미 있는 이 해외 순방 과정들이 한쪽 문제가 너무 도드라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언론과의 건강한 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 일단 이번 일을 계기로 두 번 다시 이런 대통령실의 해외 순방을 비롯한 앞으로의 활동에서 대언론 관계 좀 슬기롭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홍보수석실에서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순방 오늘 내일 더 중요한 일정이 많이 남았죠.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국회로 좀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주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서명 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고요.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의 장외 서명전은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어거지 퍼포먼스에 불과합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그 이상의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대 야당이 거리로 나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욱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걸로 생각했고 대통령에 줄대는데 20억이면 싸다고 생각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당대표의 사법 처리를 막겠다고 제1야당 전체가 장외투쟁에 나선 것입니다. 한민당에서 시작한 민주당의 유구한 역사에서 처음 보는 황당한 광경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폼나게 발언은 듣기 민망한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망언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현장, 그 현장 앞에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즉각 파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련 책임자들의 형사적 책임을 엄정하게 묻기 위해서 반드시 셀프 수사가 아니라 특검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못했어요. 있긴 있었는데.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본회의에 올라가서 이제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민주당은 지금 여론을 좀 움직이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반응이 있습니까? 현장에 나가보셨으면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나가서 서명운동 이제 발대식을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며칠 안 됐는데 25만 명이 지금 온라인으로만 집계된 게 그렇고 지금 오프라인으로 계속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고요. 네. 저도 제 지역구가 이제 평택이라서 평택역 앞에서 지난 주말에 했었는데 정말 많은 시민들이 와서 참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정말 오늘 한 분 더 늘어서 이제 158명이 네. 이제 참사를 당하셨는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일에 대해서 그게 왜 발생했는지 그 진실을 꼭 좀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무엇이 잘못됐고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지 이 내용을 정확히 좀 알아봐 달라는 게 국민의 여론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은 이제 선수사한 후에 국정조사를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 이런 이제 태도로만 계속 일관하고 있으니까 저희 또 국회에서 이런 그 참사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국회의 또 의무이기도 한 거거든요. 근데 네. 정부 여당에서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이게 왜 더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잘 알리고 또 국민들의 그 강보면 동의도 같이 얻어냄으로 인해서 정부 여당이 지금 전향적으로 국정조사에 같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여당은 지금 이런 여론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앞다퉈서 대통령 퇴진까지 언급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이 내용들이 이번 있는 참사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또 이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트라우마 등 치료에 집중해야 되는 근본적인 내용들이 있는 건데 본말이 좀 전도돼 있다라는 생각들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참사가 발생하고 만 하루가 되기 전에 민주당의 책임 있는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 SNS에 글을 올려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 참사의 책임인 것처럼 몰아가다가 당내 부정적인 여론에 글을 슬그머니 내립니다. 네. 또 다른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은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서 언론에 도배될 정도로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뭘 공개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자 민주당 입장이 아니라고 또 선회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입장들이 피력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심지어 민주당의 책임 있는 국회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거론하면서 마약 수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원인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통해서 분명한 원인과 진상 규명에 노력하고자 한다면 그런 일들 속에서 여야 간의 조정들이 필요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러한 일들 참사까지도 정쟁으로 몰아가는 듯한 행동들 결국 거대 야당이 갖고 있는 의석의 힘이면 국정조사 일방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결국은 선동의 과정들이 아니냐라고 묻는 국민들의 질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대답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여든 야든 말과 글이 좀 최근에 논란이 된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민 장관 좀 보도가 나왔는데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나 이 말을 했더라고요. 이게 말이 아니고 글이었죠. 정확히는 뭐 SNS로 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죠. 하지만 이상민 장관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자리를 보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상민 장관이 대통령 해외 순방 나가기 전에 어깨 두드리면서 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 이런 세간의 우려 지적들이 있었는데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본인이 아마 간곡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치적 퍼포먼스보다 필요한 건 진상을 규명하고 수습하면서 그 이후 본인이 거치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에 대해서 완곡하게 표현했던 것 같은데 참사 발생하고 나서 이 경찰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도 이상민 장관 부적절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 결국 정무적인 판단과 발언이 매우 중요한 위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발 말 한마디 두 마디를 언론과 국민 앞에 꺼내기 전에 국민 공감대를 좀 고민하면서 그 공감 능력을 살릴 수 있는 길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취지가 무엇이든 간에 단어 선택이 잘못됐다, 더 신중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 중에 출범하는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 단장을 맡는다고 합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또 이 상황에서 이 장관이 사태 수습을 얼마나 잘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상민 장관은 사실 수사 대상이에요. 수사 대상이고 이번 참사에 제1차 재난 컨트롤 타워의 책임을 지는 행안부 장관이기 때문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분이 이 참사의 대책을 만드는 TF 단장을 만든다는 것이 이게 어불성설이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 이런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전에 희생자들의 그 실명을 공개하자라는 문자라든지 이런 뭐 일부의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가지고 마치 이게 무슨 민주당에서 이 슬픔을 정쟁화한다라는 프레임을 계속 짜고 계신데 예. 일부의 의견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차치하더라도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158명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저 참사가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걸어가다 압사당한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데 이 참사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그 꼬리 자르기식으로 법적 수사에 한정해서만 그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는지를 저는 묻고 싶은 거고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진실 규명을 위한 그거에서는 왜 반대를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대책팀장을 TF 단장을 맡을 것이 아니라 본인이 또 사태를 수습하는 그 과정이나 수습하는 그것도 대단히 잘못했지만 각종 그 설화로 인해서 유족들하고 국민들에게 그 가슴에 대목질을 한 사람 아닙니까? 이분은 사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걸 떠나서 대표님께서 파면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회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분에 대해서 그냥 두고 그 사태 수습 후 뭐 책임을 질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인다라면 국민적 분노는 계속 높아질 것이고 국회도 국회에 부여된 다양한 권한들이 있잖아요. 해임 건의라든지 뭐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은 그 태도를 계속 견제한다고 하면 그런 카드도 국회에서는 아마 논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 해임 건의안은 실제로 논의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전에 박진 장관 같은 경우는 해임 건의안을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예. 예, 이번 사안이 뭐 사안의 경중을 뭐 따지기 어려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또 한 언론을 보면은 정무적 책임도 나중에 따지겠다 이런 기사도 있는 거로 봐서는 나중에 어떤 조치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확정나지 안 돼 있는 상태이지만 지금처럼 이상민 장관 어깨 툭툭 치고 이런 그것도 이상민 장관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메시지다 뭐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런 식의 태도를 계속 보이고 또 지금 벌써 2주가 지났거든요. 네. 2주가 지났는데 계속해서 그 구체적인 그런 그 정치적 도의적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회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런 그 실행들을 요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 또 의무를 또 방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순차적인 책임의 문제 속에서는 결국 관련된 진상에 따라서 조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책임에 대해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 근데 제일 먼저 좀 같이 짚어봐야 되는 내용들을 기승전 이상민 장관 얘기만 끄집어내고 있는데 해당 현장에서 반드시 그 상황을 진두지휘해야 되는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따져 물을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만 용산구청장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적 또 거짓말에 관련된 내용들까지 구청도 예외일 수가 없는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익은 경찰청장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관련된 조사 그리고 수사 앞에서 성역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특수본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누가 개입되지는 못하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 경찰청 차장 얘기 들어보니까 본인도 현 상황에 대해서 특수본의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특수본의 수사에 대해서도 너무 한쪽 부분에 한정돼 있는 건 아니냐는 이 국민적 비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가 끝나고 나면 검찰도 송치하게 될 것이고 검찰로 넘어오게 된 수사 상황에서 미진한 부분들은 보완 수사가 진행될 겁니다. 그럼 검찰의 보완 수사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지켜보는 의혹들이 한 점 남김없이 투명하도록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볼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이 부족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메시지를 낼 수는 있겠으나 지금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무조건적으로 정부를 흔들기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사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그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관련 내용들을 좀 의견을 들은 것 같은데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뭐 일단 경찰 수사 보자는 의견이 많은 것 같고요. 근데 뭐 언론 보도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이상민 장관 거취에 대해서는 사실 물러나야 된다는 의견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상민 장관 스스로 물러나는 건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보십니까? 정치인들이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민심의 눈높이가 어떤 건지를 가장 빠르게 체감하고 있는 사람들일 거라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적, 사법적 책임의 잣대 그리고 순차적인 이번 사건에 대한 원인, 그 범주들을 같이 고민할 텐데 그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기에는 책임 있는 당국자가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남아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 같은 경우는 바로 팽목항으로 내려간 뒤 수염을 깎지 않고 거기서 유족들과 함께 끊임없이 본인의 행동들을 했던 노력들을 보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정치인 또 정무직 공무원들의 행동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아마 허심탄회하게 꺼내놓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 모든 일들이 대통령을 향한 압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함께 호흡을 맞춰가면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파트너 아닙니까? 예. 함께 어떤 방법이 국민들께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나누는 자리가 될 거로 봅니다. 저도 관련해서 한마디 좀 덧붙여야 될 예. 것 같은데요. 법적 조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법적 조치는 당연히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수사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 그 특수본에서 수사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서울청장하고 서울시장하고 행안부 장관은 그러니까 서울청장하고 경찰청장은 참고인 정도로밖에 지금 안 돼 있고 입건도 안 돼 있고요. 네. 서울시장하고 행안부 장관은 조사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수사는 수사대로 하더라도 그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료 제출과 증인 신문을 통해서 증인도 신문할 수 있고 과정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장점들이 있고 또 많은 제보들이 들어와서 수사를 보완하는 순기능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최순실 그 국정농단 사태라든지 세월호 사태라든지 성수대교라든지 굵직한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는 항상 그 수사와 국정조사, 특검들을 같이 한 사례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근데 유독 왜 이 사건에 대해, 이 참사에 대해서만 계속 그 수사만 고집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것이 처음엔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열린 태도를 갖고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하는 입장을 확인한 다음부터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금 그 거대한 참사 속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네, 라는 지적까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남아 순방 나흘째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시작합니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캄보디아 프놈펜을 떠나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0시 45분쯤 인도네시아 발리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전에 열리는 비즈니스 서밋 B20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현지에 진출한 기업인들과 오찬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미중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처음으로 대면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 시간 13일 캄보디아에서 인도네시아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최대한 이용하기를 원한다면서 회담이 2~3시간가량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NN 방송은 이번 회담에는 굵직한 사안들이 많이 걸려 있어 비중이 크지만 성과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파관리 시스템 구축 등 관련 대책을 연말까지 내놓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연말까지 정보통신 기술 기반 인파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계별 사업 계획을 점검해 관련 대책을 연말까지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또 경찰 대응 과정의 개선을 위해 경찰 대혁신 TF를 구성해 인파관리나 보고체계 개선 등 분야별 과제를 살펴보고 연내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는 158명, 부상자는 1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가 헬로윈 관련 경찰 정보 보고서가 삭제된 의혹과 관련해 이번 주 주요 피의자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수본은 오늘 경찰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된 서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을 이번 주 안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이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중고거래 사기에 대해서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사기 범죄에 사용된 계좌와 아이디 그리고 이들의 수법을 공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네, 강원 취재본부입니다. 네, 먼저 중고거래 사기에 이용된 특정 은행 계좌를 공개했죠. 네, 그렇습니다. YTN은 중고거래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공개했습니다. 모두 기업은행이고요. 취재 중 확인된 것만 11개입니다. 지금도 계속 늘고 있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논의 끝에 해당 계좌를 공개했는데요. 피해 금액은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처음 경찰에 신고된 게 지난달 5일입니다. 한 달 그리고 열흘 정도가 지났는데요. 해당 계좌에 사기를 당한 사람이 확인된 것만 모두 645명입니다. 피해액을 합산하면 1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도 새로운 계좌는 계속 나오고 있고 여전히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기 수법이 어떻습니까? 사기 수법 치밀했습니다. 네이버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번개장터 같은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요. 시중가보다 물건을 더 저렴하게 올리고 카카오톡 대화를 유도합니다. 취재팀이 직접 구매를 시도해봤는데요. 일단 거주지를 물어봅니다. 제가 강원도 춘천이라고 하자 자신은 경남 진주라고 하는데요. 물건 살 사람과 최대한 먼 곳에 산다고 말하고 택배 거래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대뜸 네이버 안전거래를 하자고 제안하는데요. 안전거래 많이들 아실 텐데요. 가상계좌로 결제하고 제품을 받은 후 구매 확정을 하면 네이버 측에서 판매자에게 송금해주고 이상이 생기면 환급 처리되는 안전한 구조입니다. 실제 사기 판매자가 보내준 링크를 들어가 보니 네이버 안전거래 결제창과 판박이었습니다. 도메인 주소에 네이버페이라고 적혀 있고 적립 혜택까지 비슷하게 만들어놨습니다. 하지만 비슷하게 만든 완전한 가짜입니다. 돈을 이체하면 수수료를 입금하지 않았다며 추가 금액을 요구하고 가상계좌에 일정 금액이 채워지지 않으면 환불이 어렵다며 다시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수법이었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환불을 받기 위해 돈을 계속 넣으면서 수천만 원을 사기당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웹사이트 링크부터 네이버 페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냥 네이버 사이트랑 완전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네이버 페이 이거 하면은 얼마까지 적립이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다 정교하게 만들어놨어요. 사기 거래에 사용된 계좌에 이어 아이디도 공개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들이 주로 범죄를 벌인 곳이 네이버 중고나라와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가 피해자를 막기 위해 사기꾼들이 주로 사용한 계좌에 이어 아이디까지 공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사기꾼들이 주로 사용한 아이디인데요. 일부는 여전히 사기 거래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저희가 공개한 계좌와 아이디 눈여겨보시고 온라인 중고거래 하신다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달 사이 확인된 피해자만 6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때까지 피해를 막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치밀한 범죄 수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고거래 사기는 이제 더는 개인 간 물품 거래 사기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처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벌이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검거가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중고거래 플랫폼 관계자가 이 같은 사실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보다 보면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는 루트가 없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경찰 수사가 필요할 텐데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사건 초기 경찰 대처가 미흡했습니다. 전국에서 수백 건 똑같은 수법의 사기 범죄가 발생했지만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관하기 바빴는데요. 경찰 신고를 해도 전국에 퍼진 피해자 사례를 모집해 특정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이관, 배정하는 데는 3주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직접 사기에 이용된 계좌 주인을 찾아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취재팀도 직접 계좌 주인을 만나봤는데요.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줄 몰랐다며 자신들 역시 피해자라고 토로할 뿐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를 받아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한 3주 전에 인식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사실 무슨 일인지 잘 모르고 워낙 안 쓰는 통장이라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이제 사건을 인식을 한 상태고 사건이 배정돼도 정식 수사에 들어가기까지 또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강원 강릉경찰서에도 이관된 사건이 100건이 넘었지만 사건을 접수만 받다 결국 강원경찰청으로 이관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한 달 전 신고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한 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팀과 통화했는데 중고거래 사기도 언론사 제보가 되는지 되묻는 등 실망스러운 답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제보가 되는 거야. 그게 피해자분이 좀 많으신가요? 예. 전국적으로 지금 사건이 계속 돌으니까 그걸 수사해가지고 한 번에 수사를 예정입니다. 네, 은행권의 대처도 좀 아쉬운 부분이 확인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초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범죄에 사용된 계좌 지급 정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통신 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라 은행은 특정 계좌가 사기에 이용됐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지급 정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한정됩니다. 중고거래 사기가 아무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수천, 수억 원 피해가 발생해도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데요. 피해자가 똑같은 계좌로 인한 사기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걸 확인하고 은행에 알렸지만 이 불보듯 뻔한 피해도 막지 못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계좌번호 하나로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많은 전화가 왔었을 텐데도 기업은행은 그거를 지급정지를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은 범죄에 동조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의거한 내용에 대해서만 은행에서 지급정지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대방의 계좌를 지급정지가 할 수 없습니다, 고객님. 그러면 계속 피해자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계좌 지급정지 관련법 개정안은 이미 발의가 된 상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발의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금융 범죄에 활용된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 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에 계좌 지급 정지를 추가 허용해야 한다는 게 발의된 법안의 핵심입니다. 계좌 정지가 되고 나면 추가 피해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데에도 용이한 거죠. 보이스피싱도 똑같지만 이 금액들을 먼저 쪼개서 빼는 형태도 많이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막아야 된다 이런 거였습니다. 하지만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허위신고 등 부작용 우려 때문인데요. 허위신고 시 처벌 기준을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여전히 계좌 지급 정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피해가 더 크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중고거래 사기가 개인 간 물품 사기에 머무를 때의 일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중고거래 사기는 전화금융 사기와 똑같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른바 신종 사기 범죄인 사이트 피싱이라고 이름 붙이고 정부와 경찰, 금융권의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취재본부에서 YTN 홍서욱입니다. 방송국 기상캐스터 출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 물품을 납품했다가 1년 넘게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내세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유명세를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보노와의 김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서 의류 공장을 운영하는 정윤섭 씨는 지난해 여름 새로운 인터넷 쇼핑몰에 물건을 납품했습니다. 쇼핑몰 대표는 30대 여성 A씨로 자신을 방송국 기상캐스터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유명인 같아 별도의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기상캐스터였다는 소개를 받았고 기상캐스터였나 하고 우리도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맞구나 해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차일피일 결제를 미루면서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정 씨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물건값 4천만 원가량을 받지 못해 고소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서울 도심에서 A씨가 운영하는 매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마네킹에 골프 의류들이 걸려 있는데요. 건물 관계자는 A씨가 최근까지도 이곳을 찾아 업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대금 미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나 가족의 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을 많이 놓치게 되면서 이게 약간 밸런스가 깨지면서 여러 가지 일이 났던 것 같아요. 다른 업체에도 미납금이 있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거기는 워낙에 저희가 거래를 되게 많이 한 곳이어가지고 사장님한테는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하지만 SNS 속 A씨 모습은 이 같은 해명과 많이 달랐습니다. 명품 옷을 걸치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골프를 치는 모습이 최근까지도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A씨는 모든 게 협찬이라고 주장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 입장에선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SNS에 대규모 구독자를 거느린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앞세워 부당하게 금전적 이득을 얻거나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유명 댄서가 액세서리를 협찬받고도 사진 게재 약속 등을 무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고 인플루언서를 내세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인플루언서를 믿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더라도 사기 등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전에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나 검증이 필요하고 계약서에는 광고 운영 방식이나 비용, 위약금 같은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SNS 시대 대중에게 연예인 못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플루언서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유명세를 믿고 섣부르게 투자하지 않는 세심한 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수능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늘부터 수능 전날까지 시험장으로 사용되는 전국의 모든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수험생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과 시험장 방역 조치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전국 고등학교 2,300여 곳에 적용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인구 대비 환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 집계를 보면 지난 12일 기준 한국의 인구 100만 명당 하루 확진자 수는 981명으로 인구 50만 명 미만의 섬국가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타이완과 그리스, 홍콩, 키프로스, 일본 등이 뒤따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개량 백신 접종률은 오늘 0시 기준 전체 인구의 3.5%, 60세 이상으로 보면 10.3%로 집계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하는 BQ 계열 등 오미크론 변이가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확산할 경우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1일 탈환한 헤르손 지역의 복구에 나섰지만 시설 손상이 크고 지뢰 등 위험 요소가 많아 복구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의 잔혹행위 등 전쟁 범죄 혐의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전 초인 3월부터 러시아군에 점령됐다 8개월 만에 수복된
헤르손 주민들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전력과 상수도 시설 등이 파괴돼 주민들의 생활은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즉각 시설 복구에 나섰습니다. Ми повертаємо зв'язок, інтернет, телебачення. Ми робимо все, щоб якнайшвидше відновити нормальні технічні можливості постачання електрики і води. 우크라이나 경찰은 치안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찰청장은 약 200명의 경찰관이 헤르손시에 배치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시설과 치안의 복구를 시작했지만 헤르손은 여전히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Але я прошу, будь ласка, не забувайте, що ситуація в Херсонській області все ще дуже небезпечна, передусім це міни. На жаль, загинув один з наших саперів. Ще 4 отримали поранення, проводячи розмінування. 러시아의 무자비한 점령의 증거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헤르손 지역에서도 러시아군은 잔악행위를 남겼다고 지적하고 모든 살인자를 찾아내서 재판에 회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러시아가 저지른 400건 이상의 전쟁 범죄 사례를 이미 문서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월드컵 원정 16강에 도전하는 축구대표팀이 결전지 카타르 도하에 입성했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약 10시간 비행 끝에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쯤 하마드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최종 엔트리 26명 중 2강인 황의조 등 해외파 일부는 개별 도착해 대표팀에 합류했고 에이스 손흥민은 가장 늦은 모레에 현지에 도착합니다. 서울은 오후 들면서 날이 개고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기도 무척 상쾌한데요. 다만 점심시간이 지난 지금도 찬바람이 불며 다소 쌀쌀합니다. 기온이 가장 크게 오를 시간대지만 현재 서울 기온 11.7도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2도가량 더 오르는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밤 사이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심한 기온 변화에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구름만 많거나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중서부 지방에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과 대구 15도로 기온 자체는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찬바람이 불며 체감온도가 더 낮겠고 지난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져 더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이 4도까지 떨어지는 등 대부분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낮아져 춥겠고요. 일부 내륙은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이맘때 늦가을 날씨를 보이며 수능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